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인데요. 현재 온타리오주는 저녁 9시, 그리고 알버타주는 7시, 그리고 BC주는 6시이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앞으로 캐나다 세금 이야기라는 주제로 해서 2024년 가을 정규 라이브 세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영킴입니다. 아, 어떤 분들은 이미 제 얼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롭게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이제 9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개인 소득세, 캐나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해서 강의를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을 하시면은 본인의 이제 세금과 관련돼서 많은 지식을 이게 습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고, 어 하여튼간에 이 캐나다에 이민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이 방송에 또 초대를 해서 무료로 또 세무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시작하는 제 방송 잘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제 인사말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된 자료들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영킴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유튜브로 이제 캐나다 완전 정복하면은 제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와 보시면은 인제 제가 주로 이제 3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캐나다 아 소득세, 캐나다 그 개인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비즈니스 세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퀵북 온라인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캐나다에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또 그런 이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퀵북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법, 이렇게 해서 3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 올려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주 목요일 라이브 방송에 대한 그런 이제 그건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일 주일마다 동영상이 올라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유료 회원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소득세에 대한 것들이 쭉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주제를 보시고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셔도 좋고, 요 부분은 제가 10 시간 동영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 캐나다 개인 소득세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10 시간 동영상.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회원에 가입하시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회계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급여 관리, GST 관리 이런 것들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 경험담 그런 것도 있고,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신 분들하고 인터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이 요게 바로 이제 퀵북 온라인 사용법에 대한 안내죠. 요거는 이제 어떤 동영상은 그냥 시청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회원에 가입하셔야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퀵북 온라인에 대해서 10 시간 동영상을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또 인제 마스터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역시 이런 통합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건데요. 9 시간 동영상. 또 요거 보면은 또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분들 그 회계나 세무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인제 회원에 가입하셔야겠죠. 이런 식인데, 제 채널을 보시면은 저는 구독자는 많지 않습니다. 한 4천 명 정도 되는 구독자인데, 특이한 게 저는 그 매니아층이 좀 많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원에 가입하시면은 이제 그
일반 분들이 보실 수 없는 이제 동영상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 회원들이 어 유료 회원이시죠. 예, 많이 가입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제 또 한 분 이렇게 가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JC 님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동영상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그 유튜브 채널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그 유튜브 채널 말고 또 그 네이버 카페에 또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보면 캐나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요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오일러스라는 필명으로 세금과 관련된 많은 이런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회원이든 아니든 제 글은 항상 볼 수 있어요. 다 그 일반 공개를 해 놨기 때문에 뭐 혹시 회원이 캐사사의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제 글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보시면은 이제 오일러스 캐나다라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은 제 글만 딱 소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요 본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24년 가을에 오늘부터 이렇게 요 시간대에 이제 요 캐나다 세금 이야기라는 요 책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한 4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요 책을 읽고 실제 읽으면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요 캐나다 세금 이야기는 그 남궁재 회계사님이라고 밴쿠버에 계신 회계사님인데 한글로 된 세금, 캐나다 세금이죠. 한글로 된 캐나다 세금 서적으로는 이 책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유일하고. 어 물론 인제 물론 이제 그 각 지역별로 회계사님들이 각 그 지역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칼럼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께서 올린 칼럼들도 다 정리하고, 또 좋은 게 이 캐나다 그 세금에 대한 어떤 체계 를 딱 잡아 놓고 그 체계에 대한 설명을 항목별로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부분을 위주로 이제 책을 읽고 그다음에 고런 것을 또 좀 설명드리려고 이런 이제 제가 이런 이제 강의를 준비한 거죠. 예.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책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캐나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개인 세금이죠.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딱 이제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책이 좀 오래됐어요. 그 후에 이제 개정판을 좀 내주셨으면 했는데 아직 개정판이 없고 요게 이제 제 1 판으로 그대로 있는데, 근데 또 캐나다 세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캐나다 이 이게 그냥 한번 틀이 딱 짜여 있으면 크게 뭐 바뀌는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세율이라든지 뭐 세액 공제 항목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약간 소소하게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책을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도 크게 지금과 저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공부하면서 요 좀 업데이트해야 될 거, 요게 요런 거는 좀 어떻게 바뀌었다. 고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업데이트된 것들은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요 책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구입하실 분들은 여기 잘 참고해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요 책의 그 온라인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온라인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또 이렇게 온라인 버전이 있어서 저한테 그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 온라인 버전 볼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온라인 버전은 어 앞부분만 있어요. 뒤에는 없고 앞부분만 있긴 한데 제가 뭐 어차피 강의할 부분이 앞부분만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버전으로 보셔도 읽어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강의는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혹시 이제 직접 해 보고 싶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 전문가로서 혹시 요거를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좋죠. 예. 물론 이제 공부하는 거라 일반적인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고 요거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크게 4개 부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새롭게 이민 오신 분들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세금 공부해 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는 세금은 무조건 모든 사람이 신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 사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회계나 세무를 전공하시는 그 학생 여러분들 뭐 그런 분들도 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캐나다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은 본인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또 남을 도와주거나 뭐 멘토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세금 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번 기회에 좀 집중적으로 세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예 이런 세금과 관련된 신고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요번 기회에 한번 쭉 이론을 정리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강의 시간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지금 요 시간대죠. 온타리오 9 시, 알버타 7 시, BC 6 시 매주 목요일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동영상은 바로 또 녹화가 돼서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아까 요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여기 목요일 날 방송 다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송이죠 오늘. 그래서 계속 업로드됐으니까 여기 와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요 방송들은 또 보통 이제 1 시간 넘게 하니까 너무 길어 가지고 또 좀 잘라 가지고 토막으로 해서 또 업로드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뭐 보셔도 되고 뭐 하여튼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쭉 제 채널 및 제 소개 요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 요 이제 그 캐나다 세금 이야기라는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럼 우선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캐나다 이민자로서 이 세금을 공부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캐나다 그 거주자는 매년 한 번씩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 아무리 단순하다 뭐 그냥 급여 소득자라 해서 T4 정도 받는 그렇게 간단하신 분에서부터 비즈니스를 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뭐 세금과 관련된 복잡한 신고를 하는 분까지 어 모두 다 이 세금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캐나다 정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세금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그걸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아무리 그 신규 이민자라 하더라도 그 새롭게 캐나다에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세법 규정을 몰라서 못 했다.' 이런 것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캐나다에 살러 오셨으면 캐나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반드시 세법 규정을 알고 준수를 해야 돼요. 근데 세법 규정을 나 몰랐다. 나 나 신규 이민자라 모른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신규 이민자시든 뭐 여기에 뭐 10 년, 20년 거주하신 분이든 항상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금 신고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걸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모든 캐나다 거주자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제 고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이런 캐나다 세금 신고는 회계사 뭐 이런 세무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굳이 납세자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요거죠. 납세자는 왜 그러면 굳이 해야 되나? 왜 그럴까요? 예. 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 세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회계사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개인 소득세 신고를 뭐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냥 뭐 살아가는 거 바쁘다 보니까 뭐 세금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안 하다가 나중에 매년 이제 한 3 월, 4월 되면은 그때 이제 텍스 신고 시즌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뭐 본인이 신고를 한다, 뭐 회계사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뭐 맡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3 월, 4 월에 집중돼서, 아시다시피 또 캐나다에서는 모든 그 뭐죠? 캐나다에 계신 분들 다 세금 신고를 하니까 그냥 몰린단 말이에요. 그냥 3 월, 4 월에 그냥 완전히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납세자 입장에서 사실은 그때 가서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본인이 어떠한 세금에 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최대한 세금을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미리미리 알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세금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3 월, 4 월에 가서 신고할 때 그때나 한번 만나지, 뭐 미리 뭐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3 월, 4 월에 이제 한테 몰린다, 바쁜 시즌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서 물어봐도 잘 답을 안 해 줘요. 왜냐면 그 본인 신고하기가 바쁘니까 이 회계사분들이 잘 그 대응을 못 해 준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 가지고. 보통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은 참 좋은 분이죠. 예. 그런 분들은 뭐 잘 만난 거는 뭐 본인의 복이죠, 복. 예. 복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일시에 몰려 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잘 못 받고, 특히 이 회계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개인보다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신고와 관련된 수수료 덩어리가 크거든요. 이 개인 신고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개인 신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수수료를 뭐 얼마를 청구하면 그거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뭐 이렇게 비싸.' 하지만 그렇게 비싸다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분들이 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고객들을 더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수입료가 더 높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바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완전 또 찬밥이 되는 거죠. 현실적인 그렇게 돼요. 거기다가 또 이 개인 납세자분들이 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은 '굳이 무슨 자문을 위해서 내가 무슨 수수료를 내야 돼?' 그러한 그 개념도 없으세요. 세금 신고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수수료까지 내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이런 뭐 절세 전략 자문 이런 게 필요할까?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분들도, 그리고 또 납세자분들 본인이 직접 신고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 금액도 그렇게 뭐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회계사분들은 뭐 수수료가 안 높으니까 관심이 없고, 또 납세자분들도 뭐 '굳이 이거 내가 돈 주고 받아야 돼?' 이런 인제 서로의 생각이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세금 신고 잘못해 가지고 손해받는 건 납세자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자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세금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서는 해 가지고 실수하면은 이제 손해가 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금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요. 이거는 이 세금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본인의 그 자산 관리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뭐 세금 뭐 안 돼 가지고 뭐 벌금 받고 이러면 다 본인 책임인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자기가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없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다 그 CRA에 있는 얘기예요, CRA에서. CRA에서 여기 있어요. CRA 뭐냐면 텍스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텍스 리터러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글을
글을 못 읽으면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illiteracy, literacy는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거고, 여기에 이제 not이 붙으면 부정어가 이제 붙여서 illiteracy가 되면 이게 문맹이거든요. 글을 못 읽는 건데, tax literacy가 뭐냐면 이게 텍스를 몰라서 뭐 이렇게 손해 보는 이제 그런 tax literacy를 이제 세금 문맹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금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문맹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사시면서 항상 이 세금 문맹에서 벗어난다. 즉 텍스 리터러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CRA에서는 이 텍스 리터러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요거는 그냥 세금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만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지식, 기술, 자신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널리지죠. 기술, 요거 이제 테크닉이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자신감, 컨피던스. 그래서 단순히 지식만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기술과 자신감, 이 제일 중요한 이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겁니다. 세금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맹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금에 대한 지식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세금 신고를 한다든지, 뭐 CRA에 어떻게 내 자료를 보내야 된다든지, 또 CRA 그 웹사이트인 마이 어카운트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면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confidence, 자신감. 내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A안, B안, C안이 있을 때, 대안이 있을 때 자신 있게 이 안을 선택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텍스 리터러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가져야 본인이 그 세금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금은 모든 캐나다 거주자에게 이런 세금에 대한 리스크는 노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세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소득이 없는 사람도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베니핏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소득이 없고 아무런 뭐 이런 사람도 세금 신고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세금 신고 안 하면 베니핏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죠. 그래서 소득이 있든 없든, 자산이 많든 없든, 세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세금에 대한 정보 및 기술을 익혀서 내가 confidence,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tax literacy can be described. 이 tax literacy, 세금 문맹을 벗어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described, 표현할 수 있냐 하면은 knowledge, skill, confidence. 뭐를 하기 위한? 이거죠. decision making. 텍스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지식과 스킬과 자신감, 이게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하는 것도 이러한 어떤 이제 취지에 제가 부합하게 위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 뭐 이제 좀 이런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제 강의를 들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캐나다 세금 이야기는 한글로 된 캐나다 세금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러죠? 이런 책으로는,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책으로는 이건 뭐 독보적입니다. 독보적. 뭐 이거 이상의 책이 없습니다. 이 캐나다 세금 이야기. 요거는 다만 이제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면은 있는데, 캐나다 세금이라는 게 뭐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요걸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우리 그 남궁재 회계사님은 이제 밴쿠버에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뵙지는 않았는데 제가 요 책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요런 것을 갖고 또 제가 강의를 하려면은
또 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궁재 회계사님한테 제가 예전에 이메일을 보내서 여쭤봤더니 아주 그냥 "해도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강의를 이렇게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강의 그 교재를 보시면요. 그 책을 그 온라인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온라인 버전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목차가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캐나다 이제 소득세 신고 가이드라는 게 이제 1 편이 있고 쭉, 근데 요 1 편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세금 신고 그 어떤 틀을, 그 세금 신고서 양식에 맞게 어떤 그런 세금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그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거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전반적인 틀에 의해서 설명을 항목별로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하는 거는 요 1 편, 요 캐나다 소득세 신고 가이드라고 하는 1 편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온라인 요거는 그 1 편만 좀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고, 그 2 편은 이제 기러기 가족 세금 이야기, 또는 이제 뭐 부동산 세금 이야기, 뭐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께서 옛날에 이제 그 무슨 한인 신문이나 또는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다 이렇게 올리신 컬럼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례 편이겠죠. 이렇게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 시간 지금 요번에는 인제 안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알아서 읽어 보시고, 제가 할 거는 요 앞에 거, 요 앞에 그 캐나다 소득세 신고 가이드 요 부분이죠. 요 1 편에 대한 것을 쭉 할 겁니다. 그 1 편인데 이제 오늘은 누가 신고를 할 것인지, 세금 신고 대상에 대해서 어 오늘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요 2 개고, 요 현실적인 시사점은 본인이 그냥 읽어 보시면 인제 아니까 요건 빼고 요 1 번, 2번 요 2 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혹시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책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나중에 이제 요 강의 끝나고 이제 이메일 저기 이메일 주소를 알려 드릴 텐데,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은 제가 온라인 요 강의는 볼 수 있는 그 팁을 알려 드릴 거거든요, 온라인 교재. 그래서 이 강의하기 전에 항상 제가 한 매주 한 5 페이지, 6 페이지 뭐 고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5 페이지, 6 페이지 정도를 한번 읽고 요 강의를 딱 들으시면은 완전히 이제 복습하고 딱 들으면은 이제 머리에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혹시 이제 진짜 관심이 있고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알려 드린 이제 온라인 그 강의 교재를 한 5 페이지 정도, 5 페이지, 6 페이지 해서 읽어서 어 이 강의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뭐 아주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예. 요렇게 팁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주제가 거주자의 종류와 과세 방법인데요. 거주자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캐나다에 이제 사는 거죠. 리빙 in 캐나다죠. 캐나다에 사는 거. 거주한다, 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신고해야 되느냐? 뭐 웬만하면 신고하는 게 좋죠. 근데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인제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고를 꼭 해야 되느냐.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신고를 당연히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신고를 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거나 할 사람들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죠. 그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핏을 못 받으니까. 신고를 해야 베네핏. 그러니까 CRA는 꼭 베네핏을 받을 사람까지 신고를 원하진 않아요. 안 하면은 뭐 세금이 뭐 안 나가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 뭐 굳이 그런 사람들까지 신고를 강요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하면 손해니까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신고를 할 때 판단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거주자. 거주자는 인제 뭐 캐나다에 사는 사람, 비거주자는 캐나다에는 있지만 또는 캐나다에는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비거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세금 신고의 범위가 바뀌거든요, 그 소득의 범위가. 그래서 거주자면은 뭐 전 세계 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캐나다 소득 말고도 다른 뭐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소득이 있다면은 그것도 다 신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안 사는 사람이면 뭐 캐나다랑 상관없으니까 뭐 신고할 필요가 없고, 혹시나 비거주자임에도 한국에 사는데 캐나다에 소득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신고해야죠. 예.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은 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드릴 건데 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신고하는 소득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전 세계, 비거주자는 그 캐나다에서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 소득은 상관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요 척에서 근데 핵심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이민법상의 신분이죠. 이민법상의 신분. 요게 뭐냐면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이 사람 뭐 캐나다 시민권자다. 이 사람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워크 퍼밋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뭐 스터디 퍼밋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단순 그냥 방문객이다. 어? 저스트 비지터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민법상의 신분이에요. 이민법. 이민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그레이션, 캐나다는 그 이미그레이션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요 이미그레이션에 대한 법이 잘 발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의에 의하면은 시민권이냐 영주권이냐 워크 퍼밋 뭐 스터디 퍼밋과 같은 템퍼러리 뭐 레지던트냐 또는 뭐 그냥 단순 비지터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세법은 이런 이민법상의 아이고 이런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그 세금 신고 의무를 구분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민법 우리가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 뭐 템퍼러리 워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세금 신고 의무를 구분한다. 그 말은 뭐냐면 상관없이 세법상의 거주자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주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법상의 거주자인데 세법상의 거주자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법상의 거주자와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주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워크 퍼밋 갖고 계신 임시 거주자들. 그런 사람은 거주자래요, 거주. 비록 영주권, 시민권이 없어도 거주자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들도 다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세법상의 거주자는 상관이 없다. 세법상의 거주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것만 해도 많이 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이 거주자의 종류를 딱 이제 이렇게 5가지로 해 놓으셨는데 요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론적인 건 너무 뭐 잘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이걸 보고 딱 핵심만 이제 딱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주자를 정하면은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니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요 거주자냐 아니면 비거주자냐. 그래서 영어로는 resident 그다음에 아니면 non resident. 그냥 크게 이거냐 이거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 두 가지면 되는데 그럼 요 밑에 설명들은 뭐냐 격가지들은 뭐냐면은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거주자 요거 세 개는 그냥 거주자예요. 요 세 개 위에. 여기 resident 그다음에 factual resident, deemed resident 요 세 가지는 거주자를 좀 세부적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거주자예요. 그래서 요 세 칸은 다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다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요 일부 기간 거주자 있죠. 영어로는 이제 파트타임 레지던트, 파트타임 또는 뭐 파트 이어 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요것도 아셔야 돼. 그 세금 신고라는 거는 무조건 신고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캘렌더 기준으로 해서 1 월 1 일부터 12월 31 일을 하나의 과세 연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1 월 1 일부터 12월 31 일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고 기간을 신고를 해야 돼요. 나는 뭐 4월 말부터 해서 그다음 연도 3월 30일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신고하면 안 돼요. 무조건 법에서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끊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 중간에 캐나다에 오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1월 1일 날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6월 15일 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월 뭐 20일 날 그리고 막 중간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첫 그 이민 첫 해는 1 년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15일 날 들어오면은 6월 15 일부터 12월 31 일까지를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 개월 반 정도 되잖아요. 고 기간이 세금 신고 기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요 파트타임 뭐 레지던트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 나 이제 이민 뭐 한 30년 살았는데 생활 정리하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가서 영구히 이제 캐나다는 이제 빠이빠이다. 나 캐나다 떠나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뭐 소위 이제 역이민이라고도 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은퇴 생활을 하시려고 정리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꾸로 1월 1 일부터는 거주자였다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8월 1 일에 떠났다. 그러면 8월 1 일까지는 거주자였지만 이제 8월 1일 이후는 비거주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1 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기간은 거주자고 어떤 기간은 비거주자이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제 최초 입국자, 신규 이민자 아니면 이제 은퇴해서 출국을 한다든지 더 이상 캐나다에 안 살려고 떠나시는 분, 역이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고 해가 파트타임 레지던트 그래서 어떤 기간은 레지던트고 어떤 기간은 비거주자고 고런 분들이 바로 일부 기간 거주자 요런 뜻입니다. 예. 고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 두 개는 다 비거주자. 근데 어떨 때는 또 deemed non resident라고 해서 간주 비거주자인데 여기 deemed 있잖아요, deemed. 영문으로 요 deemed는 뭐뭐에 간주한다. 어. 요 그것을 본다, 간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간주 거주자나 요런 거주자는 거주자고 비거주자하고 간주 비거주자는 그냥 한마디로 비거주자다. 그래서 요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카테고리 거주자, 일반 일부 기간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거주자를 한번 뭐 설명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잘 익히면 좋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거주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거주자. 한마디로 그냥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죠. 예. 캐나다에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뭐 세금 신고해야 될 당연한 뭐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주자의 그 소득 신고 범위가 요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득. 이거를 그래서 월드와이드 인컴이라고 해요. 영어로 월드와이드 인컴. 그래서 거주자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거주자이신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을 해 가지고 뭐 거기서 이익이 났다.
뭐 미국 주식을 해서 배당을 받았다. 다 이제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국에 또 뭐 이제 한국에 어떤 임대 부동산 놓고 왔는데 거기서 뭐 월세 수입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캐나다에다가, 비록 그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지만 캐나다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된다. 그게 이제 거주자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factual resident 요거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요게 뭐냐? 여기에 하나 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캐나다 내에서 중요한 거주 관계를 유지하느냐. 여기 중요한 거주 관계. 요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중요한 거주 관계. 영어로는 그 significant residential tie라고 해요. 중요한 거주 관계.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딱 이제 그 실질적인 factual, 또 다른 말로는 사실상의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납세자가 캐나다에 안 살아. 근데 봤더니 캐나다에 그 significant residential tie라고 해서 중요한 거주 관계를 갖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 캐나다에 안 살아도 그 거주자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한 거주 관계가 뭐냐.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요 중요한 거주 관계 뭔데, 이게 뭔데 이것만 유지되면 심지어 캐나다에 안 사는데도 거주자로 본다고? 도대체 뭔데? 요 중요한 거주 관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간주 거주자라는 게 있어요. deemed resident. 간주하는 거. 어떤 사람이냐? 위에 그 이런 중요한 거주 관계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체류했다. 요 183일. 요게 이제 우리가 365일로 치면 183일이 이 365일보다 50%가 넘는 일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50%를 초과해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은 뭐 거주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은 캐나다에 지금 체류 중이잖아요. 6개월 이상을. 보통 단순한 비지터는 6개월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6개월 되면은 여기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6개월 이상 살았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간주 거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거주자로 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예, 이 거주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중요한 거주 관계, significant residential tie. 그다음에 체류를 183일 이상 체류했느냐. 요 두 가지가 요게 이제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거주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183일 이상 아니어도 캐나다에 거주 관계가 있어도 거주자고, 거주 관계가 없어도 183일 이상 체류했다? 그러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만족하든 거주자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주자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파트타임 레지던트죠. 일부 기간 거주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학이나 이민을 사유로 해서 이제 캐나다에 오신 분들,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캐나다 거주된 시점이 이제 중간이다 보니까 그 전은 비거주자고 들어온 이후가 이제 거주자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해외 자산 신고라는 거 들어보셨죠? 해외 자산 신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해외에, 외국에, 여기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부동산 주식 등 이런 여러 가지 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주자가 된 시점의 시장 가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해외 자산 신고의 기준 금액이 그 거주자가 된 시점이 시장 가치거든요. 근데 요건 나중에 해외 자산 신고할 때 뭐 그때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 말씀드리면 좀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해외 자산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된 시점에 그 자산의 모든 시장 가치, 이거 이제 영어로 페어 마켓 밸류라고 하는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걸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떠나는 사람은 이제 1월 1일부터 떠날 때까지가 거주자고, 떠난 이후에는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출국세 납부 의무가 있는데 요 출국세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요건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건데 요건 나중에 설명드려서 아무튼 어떤 분들은 1년 내내가 거주자가 아니거나 1년 내내 비거주자가 아니고 중간에 오시거나 중간에 떠나시면은 그 중간에 일부만 거주자일 수가 있다. 요거는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비거주자 설명드릴게요. 비거주자. 자, 비거주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아까 그 거주자 판정할 때 기준 있죠. 주요한 거주 관계가 없고 이렇게 있으면은 factual resident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상의 거주자. 그러니까 요런 게 없어야 돼. 그러면 factual resident가 아니야. 그리고 180 이상 체류하지도 않았다. 요건 뭐라고 그랬어? deemed residen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factual resident도 해당 안 돼. 그다음에 deemed resident도 해당 안 돼. 그래?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사람은 비거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거주 관계가 있느냐, 180 이상 체류했느냐, 요걸로 이제 판정을 하면 되겠죠. 비거주자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신고는 하되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으면 그중에 여기 있죠. 근로, 사업, 양도소득 이런 게 있으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 사실 그 이자나 배당 뭐 이런 것들은 그 원천 징수라는 거래요. 연금 소득 같은 건 원천 징수를 사전에 그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신고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 사업 양도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간주 비거주자 비거주자로 간주하는 거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요것도 설명을 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간주 비거주자면 어떻게 딱 보면은 캐나다 세법에 의해서 보면은 이 사람 거주자야. 캐나다 이 국내법에 의하면은 완전히 이 사람은 거주자예요. 거주자. 근데 이 캐나다 법으로 보면 거주자인데 상대국 캐나다가 아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치면 한국 입장에서 봐도 또 거주자야.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쫑나는 거잖아요. 이 상대 국가에서도 거주자를 판정해. 그러니까 캐나다도 거주자, 상대 국가도 거주자 이렇게 막 주장이 서로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통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 정리가 조세 협약이죠. 조세 협약. 그래서 조세 협약에 의해서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 집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거의 얘가 저기예요. 그 누구지? 뭐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가 딱 여기서 해당되는데 기러기 아빠를 보면은 이 주요한 거주 관계 중에 뭐가 있냐면 부양 가족이나 배우자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러기 아빠의 기준으로 보면은 자녀하고 자기 배우자 아내가 캐나다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캐나다 법상에 의해서 거주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factual resident이기 때문에 사실은 캐나다 거주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캐나다에 사는 거와 상관없이 거주 관계가 형성되면 factual resident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빠가 그냥 집도 뭐 한국에 있고 뭐 직장도 한국에 있고 다 생활을 거기서 하고 뭐 이래.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거주자잖아요. 그럼 이게 쫑났잖아요, 두 개. 그럴 때는 대부분 조세 협약에 의해서 그런 기러기 아빠는 그냥 한국 거주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간주비 거주자다 이거지. 그렇게 이제 법적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만족하면 비거주자. 근데 비거주자는 세금 신고를 안 해. 한국 거는 세금 당연히 신고 안 하겠죠. 한국에 있는 소득은 당연한데 혹시나 캐나다에 뭐가 있다? 그럼 그거는 신고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그 신고하는 범위가 다르다. 예, 그거를 요번에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가 있어요. 이 도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이제 전세계 소득 신고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거주자다 그러면 이제 그 거주 기간 동안에 있는 것만 신고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비거주자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 뭐 캐나다에서 발생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도움을 요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한번 이해가 되면은 이제 세법이 잘 이제 자게 되는 거죠, 자기 것이. 자, 이제 거주자의 판정 중에 제가 그 중요한 거주 관계가 뭐냐 이거 제가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상당히 오늘의 또 핵심인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살고 있는 집이 있느냐. 근데 집이라는 게 근데 뭐 어떤 뭐 소유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도 렌트 소유 불문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는 집이라도 캐나다에 집이 있으면 그건 거주 관계예요. 이게 뭐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건 왜 그래요? 거기 살려고 집이 있는 거잖아요, 사는 거. 어? 거기 살아서 뭐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거기서 책도 보고 그런 집이 있다. 내 쉴 만한 집이 있다. 집이 있다. 집. 당연히 거주자로 보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 요 배우자와 부양 가족이 어디 있냐. 요 규정이 또 있어요. 여기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 배우자와 부양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는 약간 가족에 대한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뭐 아빠는 뭐 저녁 늦게까지 뭐 직장에서 일하고 술 먹고, 또 저기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또 아내 되시는 분들끼리 또 어떤 본인만의 공간이나 본인만의 또 생활이 있고, 애들은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약간 한국은 좀 각자 그 세대 간에 약간 그 시간이나 공간을 따로 사용하지만, 캐나다는 이게 굉장히 가족지향적인 그런 사회다 보니까 여기서 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자와 부양 가족이 당연히 같이 산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자로 보는 건데, 이게 그 기러기 뭐 한국 같은 경우에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 여기에 적용하면 약간 이상한 게 되는 거죠. 당연히 배우자와 부양 가족이 캐나다에 사는데 왜 이 사람은 또 저기 가서 일을 한국에서 안 왔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복잡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 집이 있느냐, 배우자와 부양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거주 관계, 즉 영어로 하면 significant residential tie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그냥 factual resident라고 해 가지고 그냥 거주자로 보는 거예요, 거주자로. 이게 세법에서 규정됩니다. 이게 거주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주 관계 얘기했는데, 이 중요한 거주 관계 말고도 secondary residential tie라는 게 있어요. 2차적인 거주 관계. 요것도 다 검토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CRA에다가 내가 이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할 때 요거까지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주 쪽으로 더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제 비거주자 쪽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2차적인 거주 관계도 있다. 세컨더리 레지던셜 타입으로 판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도착하는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본인이 요게 애매하다. 내가 진짜 거주자냐 비거주자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CRA에다가 문의하실 수 있어요. CRA에다 공식적으로 요 양식이 있거든요. NR73, NR74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3은 캐나다 떠날 때 내가 이거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캐나다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양식이 있거든요. 떠날 때하고 들어올 때. 그래서 요거 양식을 필업을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이제 국세청에 보내면은 국세청에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거주자입니다. 요거는 또 비거주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근데 신중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판정을 받아버리면은 여기에 따라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경우는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경우는 사실 애매한 입장에 남겨져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CRA로부터 뭐 세무조사 받아서 걸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 걸리기 전까지는 좀 애매한 자세를
또 견제하는 것도 어떤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이 판정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전문가 회계사분들이나 세무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담을 해서 판정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작정 어 뭐 무작정 이제 받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와 다르게 결정이 나 버리면은 세금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고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이중 거주자에 대한 조세 협약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조세 협약이라는 게 국가별로 특히 이제 한국과 캐나다는 이제 조세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세 협약에 따라서 비거주자 판정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고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책을 뭐 읽는다기보다는 이제 책을 중에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이제 핵심을 어 이렇게 핵심 사항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를 좀 잘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좀 자기의 지식으로서 이렇게 갖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복습을 해라. 아까 이제 근데 이제 복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저한테 요 캐나다 텍스 856 여기로 이제 이메일 보내주세요. 뭐 세금에 대한 질의사항도 괜찮고 오늘 이제 강의한 거와 관련된 뭐 그 온라인 교재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캐나다 텍스 856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온라인 교재 보실 수 있다. 해드릴 테니까 온라인 교재를 좀 이렇게 어디죠? 온라인 교재 요거를 좀 이렇게 미리 좀 읽고 오시면은 제가 한 게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요거를 제가 떼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요 부분 뭐 요번에 이제 복습 한번 하시고 제가 강의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은 강의 듣고 요걸 읽으면은 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때보다 더 집중이 돼 가지고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읽으시면 이제 복습이 되는 거죠. 복습이 되는 거고 제가 다음번에는 요 뒷부분 요 뒷부분에 대한 걸 또 이제 할 거예요. 한 뭐 5 페이지, 6 페이지 뭐 고 정도를 할 거니까 요 부분을 읽고 잠깐만요. 제가 할 게 보자. 요거네. 그래서 다음에 할 게 요 세금 신고의 이유부터 해 가지고 이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뭐 납세자에게 언제 유리한지 뭐 대학생이나 유학생은 왜 신고를 해야 되느냐. 미성년자도 신고해야 되느냐. 세금 신고에 실익은 있는지 또 여기 해외 자산 요거 좋네. 해외 자산 신고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요게 다 교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또 읽고 다음 주에 강의를 들으시면 또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교재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 이메일 주소 여기 캐나다 텍스 856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재를 온라인 교재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참에 또 교재 하나 뭐 구입을 하셔도 좋고, 예. 구입을 하시면 또 우리 남궁재 회계사님 인쇄로 나가면 또 그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뭐 실제 교재를 또 구입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활용을 해서 요번에 세금 신고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요 9월 12일이죠. 2024년 9월 10일 목요일 똑같은 시간에 2차 강의는 이제 하겠습니다. 2차 강의는 아까 말한 대로 요 세금 신고의 이유, 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재를 읽고 읽는다기보다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요걸로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약간 이제 횡설수설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제 소개를 비롯해서 채널 소개를 이제 해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취지 왜 우리가 이런 세금 신고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주 관계 그다음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다.
아니면 비거주자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그 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거다. 신고는 다 해야 된다. 근데 비거주자는 한국 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된다. 뭐 등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우리 기러기 아빠는 조세 협약에 따라 또 비거주자로도 볼 수 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오늘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읽고 복습을 하셔도 좋고, 뭐 또 다음 주에 할 것도 예습하셔도 좋고 해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제 방송은 꼭 뭐 이 목요일 날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올려놓을 테니까 뭐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되고, 혹시 이제 시간이 그 나중에 녹화 방송 볼 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1.5배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해도 뭐 듣기만 하면 되니까 빠르게 뭐 보면 또 시간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빠르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본인께서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1차 캐나다 세금 이야기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이고요. 내일부터 금요일 또 이제 주말이 시작되니까 주말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모든 우리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 또 한국에 계셔도 또 캐나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